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3년 마지막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아마 2023년 우리한테 마지막 최저점 기회가 이때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다음에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번 9월 증시입니다. 매년 9월은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매년 9월 어려웠고 매년 9월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거를 그냥 내가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한국 모두 매년 9월에는 증시가 좋지 않았으며 수급 및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9월에 특히 안 좋았냐, 왜 9월에 특히 힘들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은 회계 연도가 매년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회계 연도가 1월 1일에서 동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마감을 12월 31일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12월 말이 되면 될수록 수급이 없고 힘이 없죠. 왜? 마무리를 짓는 달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마무리를 언제 한다?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9월에 마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회계연도 마무리가 9월, 그러니까 1년의 마무리를 9월에 하는데 9월에 등락이 크겠습니까? 9월에 갑자기 정부 지원 발표가 뜨고 갑자기 기업들 R&D 발표가 뜨고 연구 발표가 뜨고 투자 발표가 뜨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달이고 예산을 다시 잡아서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미국의 9월은 지지부진한 달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재미없고 그 영향이 한국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예산의 집행이 끝나는 시기로 새로운 계획 및 예산 수립이 들어가야 하기에 전체적인 횡보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 왜 9월에 어렵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영향을 한국이 받고, 그리고 한국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9월에서 10월 추석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이 회계연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국내는 휴일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횡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국내 증시는 휴일 때문에 하락할까요? 첫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석에 돈 많이 씁니까? 조금 씁니까? 당연히 많이 쓰죠. 용돈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음식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쓰기도 하죠. 휴일이 길다 보니까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9월부터 돈을 안 쓰거나 돈을 오히려 출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8월에 휴가였죠. 그래서 8월에 휴가에 돈을 이만큼 썼는데 또 9월에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 시장에 있는 돈들, 그러니까 내 계좌에 있는 이 증권 계좌에 돈을 빼거나
종목을 매도해서 돈을 빼거나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에 힘이 좀 많이 없다. 미국 회계연도 마감 플러스 국내 증시에 개인들의 수급을 빼다 보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최근 10년 통계를 내보니까 최근 10년간 증시가 9월 달에 2번 정도 상승을 했고요. 2번 정도 횡보를 했고요. 7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번의 시장 중에서 상승은 오직 2번밖에 없었고요. 하락 및 횡보가 9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 90% 확률로 빠지거나 증시가 재미없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9월이 어렵고 힘들었구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이 언제 빠지며 우리가 바닥에 쓸어 담아야 될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FMC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동결이 됐고요. 당분간 긴축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 또 할 수도 있어요. 동결을 하면서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연준이 올해 말 금리를 직전 전망과 동일한 5.6%, 그러니까 사실상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안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수준의 전망을 얘기를 했고요. 내년 말, 그러니까 2024년도는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 보니까 6월 전망치는 4.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한 3번, 4번 정도 내린다라는 전망이었는데 뭐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2번 정도밖에 안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이죠. 이 전망치를 보면. 근데 2번 하냐, 뭐 3번 하냐, 4번 하냐의 문제고,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더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죠. 뭔 소리냐? 사실상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B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확실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5.5%면 금리가 진짜 높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올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정말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올라왔다면 내가 지금 금리 인하 할 거예요. 금리 인하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었다. 그럼 여기서 말을 바꿔서 갑자기 인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인상할 상황이 생기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급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다? 제발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을 만들어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인상 한번 찍고 가자. 인상 한번 하고 내려가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보니까 일단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는 이 연준 의장의 말에 따라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49%로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3주 만에 0.3%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서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래 갈 것을 암시한 가운데 미국 국채가 압박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채 금리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 어떡하지? 연준은 6월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번 점도표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금리 인하 횟수를 2차례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2번 정도밖에 금리 안 할 것 같아 라고 이번 9월에 말을 조금 바꾼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이나 시장 금리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러니까 긴축이 끝내고 동결로 갔다가 인하로 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 건 뭐냐? 인하를 할 명분을 주세요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하긴 해야 돼. 인상 끝내야 돼. 동결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인하를 가야 되는데 인하를 갈 명분이 없어요라는 상황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강제로 얘기하면은 인하를 만들 만한,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억지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금리 동결 전망입니다. 사실상 항상 금리에 대한 전망, 예상치를 미리 이 확률로 나타내는 편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확률을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8.9%. 그러니까 아까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웃긴 거는 확률 자체는 몇 퍼센트? 동결이 거의 80%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그 언급 자체는 실질적인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2월에 금리 동결 확률도 61%로 꽤나 높은 수준이고 금리를 0.25% 인상할 확률은 34%, 0.5 빅스텝을 할 확률은 4.8%로 정말 낮죠. 그러니까 11월, 12월 모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언급을 했지만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왔냐? 아니 파월은 인상할 수 있다고 했고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실질적인 확률은 동결로 나오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동결로 가는 분위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그리고 금리도 이미 높고 여기서 언급 자체 때문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너무 높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및 국채금리 상승 중이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은 동결에 가깝다라는 거죠.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게 맞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결론 짓겠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내년의 금리 인하 위해서라면 올해 금리 인상을 아예 시킨 다음에 내리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시킬 만한 명분을 만들어서 시킨 다음에 내리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금리 인하 해야 되겠는걸? 지금 너무 경제가 위험하고 시장이 위험하대. 금리 인하 시켜야 되겠는걸? 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인하를 하거나 이유 없이 인상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인하를 시키고 이유가 있어야 인상시켰다 인하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라도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금리 인하 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내년에 금리 인하 하긴 합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점도표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올해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잘 해봐야 동결이고 잘 해봐야 인상 정도지 인하는 절대 없다.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지 않고 끝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고 가야 된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되지 않고 그것이 불안정한 기간을 거치면 사람들의 삶과 경제 활동에 큰 방해가 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확신할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올해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불안정이 싫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인하를 할 거야. 확신이 없으면 안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에 무조건 금리 인하 두 번은 나온다 했죠? 많으면 네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 두 번에서 네 번을 어쨌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이거죠. 파월 의장은 방금 전에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리 인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9월, 10월, 11월 사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킬, 금리 인하를 만들 분위기를 만들겠다. 올해 인상 한번 시킬 수 있어. 올해 동결 연속할 수 있어. 하지만 동결 가고 인상하더라도 결국엔 뭐다? 내년에 인하를 시킬 명분을 어떻게든 올해 만들겠다. 경기가 침체됐다. 될 것 같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인상 한번 시켰다가 내리자. 아니면 이미 침체다. 이미 둔화됐다. 이런 발표나 이런 언급들이 나와줘야 내년에 아 지금 경기가 힘들고 둔화됐으니까 인하합시다. 돈 좀 풉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올까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유가 상승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하죠.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건 유가 상승 때문이에요. 국제유가 150달러 갈 수도 미국 세일업계 경고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금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는 미국 세일업계 관측입니다. 신규 시추, 그러니까 몸 소리입니까? 말 그대로 더 석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증산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가가 배럴당 120, 150달러 수준까지 이르면 유가와 관련된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유가가 지금 89달러, 90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지금 수준에서 거의 두 배까지도 뛸 수 있어요라는 소리인데 유가가 뛰면은 유통 가격이 뛰겠죠. 들어가는 공장에 들어가는 기름, 이동시킬 때 트럭에 또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들의 여러 가지 유통 비용, 생산 비용이 다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때리거나 아니면 이 유가 상승세로 인한 임팩트가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증시가 한번 무너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해서 부양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결국엔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세일유 생산량은 지난 7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아, 유가에 대한 걱정 리스크가 인상 이후의 인하 또는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비용 인플레이션이죠.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면 경기 침체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수요 인플레이션. 내가 많이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면 인정하는데 비용 인플레이션. 비용이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히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가 상승. 두 번째입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이에요. 사실상 이 세계 자동차 회사가 한 번에 이 노조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좀 임팩트가 있거든요. 미국 자동차 업계의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동차 노조가 일주일 만에 파업 확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업 참가 사업장을 20개 주에 걸쳐 있는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 센터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수리용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GM과 스텔란티스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긴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는 등 고객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연히 원하는 거는 뭐 월급 인상, 돈 더 주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파업 확대 결정은 미 자동차 노조 3대 자동차 제조사 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빠르게 전기차 공장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이 노조가 파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렸다 볼 수 있는 거고, 이 영향이 지금 당장은 협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GDP 성장률이나 결국에는 하반기에 이 지표에 큰 영향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돌아서 경기 침체 둔화하는 지표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노조 파업이다. 왜? 규모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규모가 컸던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업이 조금만 장기화된다면 분명히 하반기, 4분기에 이 지표 발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영향도 있겠네. 하고 가장 마지막이 가장 코앞에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셧다운이에요. 셧다운이 뭐냐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돈을 쓰겠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마감은 언제다? 9월 30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9월 30일 날 마감을 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 202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됐다. 뭐 사실 뭐 400조, 500조, 1000조, 2000조, 3000조 뭐 결론이 나야 뭐 돈 일단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 예산안 합의가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럼 일도 못하고 모두가 멈추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린 셧다운이라 부르고요. 역사적으로 뭐 2013년도라든가 2018년도라든가 셧다운은 매번 있었습니다. 뭐 장기화될 때는 10일, 20일 됐던 적도 있고요. 한 몇 시간 됐던 적도 있고요. 셧다운 되면 CPI 업무도 중단된다. 미국 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협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에 셧다운이 됩니다. 예산 합의가 안 되면 국방과 치안 등 필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셧다운에 들어가면 페드는 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 페드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예산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CPI나 PC 등 인플레 데이터 발표를 하는 곳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 2018년과 2019년 정부 셧다운 때 GDP 증가율 등 일부 지표 발표가 연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셧다운이 증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건데 미국 전체가 쉬어버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좋은 영향이다라 볼 수 없겠죠. 전 최악의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월 1일에 협상되면 끝나는 거고 안 되면 셧다운 시작되는 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9월은 항상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고 10월 1일을 기점으로 셧다운 리스크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금리 인하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고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지금 이 4분기에 고유가에 따른 영향 그리고 자동차 파업에 따른 영향이 가능성이 상당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가 언제 9월, 10월 가장 불확실성이 많고 리스크가 많은 9월 10일에 9월, 10월에 아마 시장이 저점을 찍거나 하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11월에서 12월까지 계속 바닥을 기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년 초에 뭐가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왜? 올해는 없어요라고 했지만 내년엔 최소 2번에서 4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고유가든 자동차 파업이든 GDP 성장률이든 명분을 만들 거예요. 그 명분을 만드는 시기가 분명 4분기가 될 거고 9, 10, 11, 10월, 9월, 10월, 11월 이 사이가 증시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한테 오히려 바닥에 쓸어 담을 기회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내년 초 2번에서 많게는 4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 증시 상승이나 우상향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위험하다, 걱정된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시장 분석, 정리, 앞으로 갈 종목, 기대되는 종목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유튜브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뭘 말씀드렸냐면 아까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랑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적어도 됩니다. 다 무료니까요. 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다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로그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싹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7일, 26일, 25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꼭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엔트로피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